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독일의 한 방송사에서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독일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하자 이 영상을 본 독일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방송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서 온 막스 슈미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건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는 독일에서 동양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독일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기초 한국어를 배웠는데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는 정말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더욱 흥미로웠어요. 독일어는 명사의 성별이 있고 격변화가 복잡하지만 한국어는 그런 복잡함이 없는 대신 높임법이나 어미 변화가 정교하더군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독일의 알파벳 체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독일에서 1년 정도 기초를 다진 후 저는 본격적인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려면 한국어를 제대로 익혀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한 대학교 어학원에 등록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모습까지. 독일에서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한국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억도 잊을 수 없어요. 기숙사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과 라면을 시켜 먹었는데 독일에서 먹어본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특히 김치의 깊고 복합적인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독일의 자우어크라우트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발효 음식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 첫 수업날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같은 반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 한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첫 수업에서 한국어의 특징과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논리적인 언어인지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완전히 동감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일상 회화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한글로 제 이름을 쓰는 법도 배웠는데 막스를 막스로, 슈미트를 슈미트로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독일어 발음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했어요.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고궁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 건축에 감탄했고 명동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에서는 현대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길을 잃어서 헤맬 때마다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었고 한국어를 서툴게 말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발음은 조금 어려웠지만 문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어서 독일어를 배울 때보다 쉽게 느껴졌어요. 조사나 어미의 활용이 복잡하긴 했지만 규칙만 익히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한국어 실력이 제법 늘었다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간단한 한국어 소설도 사전을 찾아가며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선생님께서도 제 실력 향상을 칭찬해 주셨고, 같은 반 친구들도 저를 한국어 잘하는 학생 중 한 명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간단해 보이는 숫자 표현에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 둘, 셋 정도는 쉽게 외웠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숫자를 사용할 때마다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물어보면 점원이 1990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1990원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일어로는 노인체엔 노인치이면 끝인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궁금했습니다. 나이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26살인데 처음에는 저는 26세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한국 친구들이 웃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 웃는지 물어보니 26살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라고 했는데 점원이 다시 물어보더군요. 2잔이요? 저는 당황해서 네, 2잔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개수를 셀 때는 고유어 숫자를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을 말할 때도 헷갈렸습니다. 3시 반에 만나요라고 하려는데 3시 반이라고 해야 하는지 3시 반이라고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결국 매번 두 가지 중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말하곤 했는데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려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화번호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휴대폰 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010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010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5이라고 해야 하는지 5라고 해야 하는지 매번 다르게 말하다 보니 상대방도 헷갈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당에서 주문할 때,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뭔가 헷갈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한국어의 다른 부분들은 잘 이해되는데 유독 숫자만큼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학원에서도 숫자 관련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나, 둘, 셋과 1, 2, 3이 따로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언제 어떤 걸 써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독일어에서는 숫자가 정말 단순합니다. 아인스, 츠바이, 드라이면 끝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같은 숫자를 사용해요. 시간을 말할 때도 드라이 우어라고 하면 되고 개수를 셀 때도 드라이 슈티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숫자 정도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외국어도 배울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극복했으니까 한국어 숫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여전히 한국어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다만 숫자라는 작은 장벽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큰 벽이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숫자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제가 한국어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숫자 관련 상황들이 저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같은 어학원에 다니는 한국인 친구 민수와 함께 홍대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치킨 2마리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2마리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네, 이 말이요라고 다시 말했는데 민수가 웃으면서 두 말이라고 정정해 주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물을 셀 때는 1, 2, 3이 아니라 한, 두, 세를 써야 한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시간을 계산할 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3시간 더 연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3시간이라고 해야 하는지 3시간이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결국 저는 3시간 더 해요라고 말했는데 친구들이 또 웃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한국어의 다른 부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독 숫자에서만 계속 실수를 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독일어로는 드라이 슈툰덴이라고 하면 끝인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학원 수업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숫자 연습을 시키실 때마다 저는 떨렸어요. 막스 씨,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시계를 보고 지금 7시 30분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선생님께서 7시 반이라고 하시면 돼요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건 때로는 제가 맞게 말해도 다른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몇일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오늘 15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15일보다는 15일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한자어 숫자를 쓰고 언제 고유어 숫자를 써야 하는지 규칙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과를 사려고 사과 3개 주세요라고 했는데 점원이 3개요? 라고 다시 묻더군요. 또 다른 날에는 달걀 12개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판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달걀은 개수로 세는 게 아니라 판으로 센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전화로 음식을 주문할 때는 더욱 곤란했어요.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2그릇, 탕수육 1개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서 몇 번이나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짜장면 2그릇, 탕수육 1개라고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할 때마다 숫자가 나올 때면 긴장되었고 가능하면 숫자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 약속을 잡을 때도 점심 먹고 만나요 같은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가격을 물어볼 때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거 얼마예요? 라고만 물어봤습니다. 어학원에서 중간고사를 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듣기 시험에서 숫자가 나오면 정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라는 문장을 들으면 그게 12시 반인지 12시 30분인지 헷갈려서 답을 못 적었어요. 결국 숫자 관련 문제들을 거의 틀렸고 전체 점수도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시험 결과를 받고 나서 정말 좌절감이 컸어요. 문법이나 어휘, 읽기 영역은 거의 만점에 가까웠는데 듣기와 말하기에서 숫자 때문에 점수를 많이 잃었거든요. 이 선생님께서도 막스 씨는 다른 부분은 정말 잘하는데 숫자 사용법만 좀 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이미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제가 숫자에서 계속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민수는 제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고 막스야, 한국어 공부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숫자를 못 세니?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름 어학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어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배우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숫자를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더욱 기가 죽었습니다.
중국인 친구 리웨이는 한국어 숫자는 중국어와 비슷해서 쉬워라고 말했고, 일본인 친구 사토도 일본어에도 두 가지 숫자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라고 했어요. 베트남인 친구 응우엔도 숫자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저만 유독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위축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한국어 교재를 들여다보며 숫자 부분을 다시 공부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 1, 2, 3, 4, 5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웠지만 실제 상황에서 언제 어떤 걸 써야 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교재에는 고유어 숫자는 개수를 셀 때, 한자어 숫자는 순서나 날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예외가 너무 많았어요. 시간은 고유어와 한자어를 섞어서 쓰고 나이는 고유어로 세지만 학년은 한자어로 말하고 전화번호는 한자어인데 가끔 영어 숫자도 섞어서 사용하더군요. 독일어로 이런 복잡함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독일어에서는 아인스, 츠바이, 드라이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공부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숫자도 제대로 못 쓴다면 진정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욱 걱정되는 건 앞으로의 공부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더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 얼마나 더 복잡해질까요? 한국어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해야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도 숫자 때문에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째가 되던 어느 화요일, 제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어학원에서 숫자 활용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그 수업이 두려웠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된 숫자 실수들 때문에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수업이 시작되자 이 선생님께서 오늘은 실생활 숫자 표현을 연습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학생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상황극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 친구 다나카와 짝이 되었는데 주어진 상황은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기였습니다. 다나카가 손님 역할을, 제가 점원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다나카가 김치찌개 2개하고 공기밥 3개 주세요라고 주문하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김치찌개 2개, 공기밥 3개 맞죠?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선생님께서 부드럽게 정정해 주셨습니다. 막스 씨, 2개와 3개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음식을 셀 때는 개 대신 인분이나 그릇을 써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네. 김치찌개 2인분, 공기밥 3그릇. 라고 다시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극이 계속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나카가 계산서 주세요라고 하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격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는 1인분에 7,000원이고 공기밥은 1그릇에 2,000원이에요. 총 22,000원입니다. 이번에는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다시 정정해 주셨어요. 막스 씨, 가격을 말할 때는 한 인분에 7,000원, 한 그릇에 2,000원이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총액은 22,000원보다는 22,000원이라고 띄어서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어요.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이 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인 친구 리웨이가 막스는 다른 건 잘하는데 숫자만 정말 못하네라고 말하는 게 들렸고 미국인 친구 제시카도 저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다니 신기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기숙사 방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숫자 부분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는데 한국어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배우다니. 저녁 때가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막스야, 오늘 수업에서 힘들었지? 같이 치킨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또 숫자 때문에 실수를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계속 권해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치킨집에서 민수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막스야, 왜 그렇게 우울해? 라고 물어보자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민수야, 나는 정말 바보인 것 같아. 한국어 숫자를 석 달째 배우고 있는데도 계속 틀려. 다른 외국인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스야, 솔직히 말하면 너 정말 답답해.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나도 가끔 짜증이 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친한 한국인 친구마저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제대로 설명해준 적이 없었네. 그냥 틀렸다고만 하고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는 설명 안 해줬잖아. 미안해. 저는 그제야 민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짜증이 났던 건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민수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막스야, 한국어 숫자가 복잡한 이유는 역사 때문이야. 옛날부터 우리가 쓰던 우리말 숫자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자 숫자도 함께 쓰게 된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섞여서 쓰이는 거지. 민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 어떤 걸 써야 해?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웃으면서 그게 바로 핵심이야. 우리말 숫자는 뭔가를 셀 때, 특히 살아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을 셀 때 써. 한자 숫자는 추상적인 것이나 순서, 날짜 같은 걸 말할 때 써. 하지만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럼 시간은 왜 두 개를 섞어서 써? 제가 물어보자 민수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 몇 시는 순서니까 한자 숫자를 쓰고 몇 분은 시간을 세는 거니까 우리말 숫자를 쓰는 거야. 근데 30분은 반이라고 하지.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이고, 정말 복잡하다. 독일어로는 드라이 우어드라이시라고 하면 끝인데. 그러자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막스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독일어도 우리한테는 복잡해 보여. 명사에 성별이 있고 격변화가 있잖아. 언어마다 특징이 다른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민수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계속 이렇게 틀릴 수는 없잖아.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막스야,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한국 사람도 가끔 헷갈려.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틀리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아. 오늘 수업에서도 다들 웃었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스야, 그 사람들이 웃은 건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야. 그냥 실수가 귀여워서 웃은 거야. 너 다른 건 정말 잘하잖아. 그래도 저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민수와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도 계속 숫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는 알겠는데 왜 두 개가 아니라 두 마리야? 동물은 마리로 세고 물건은 개로 세는 거야. 근데 음식은 또 달라. 아이고, 머리가 아파. 민수도 설명하다가 지쳤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막스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해. 그냥 많이 들어보고 써봐야 해. 언어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런 추상적인 조언보다는 명확한 규칙을 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민수가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한국어 숫자는 정말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서 규칙을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기숙사 방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정말 지쳐 보이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지 석 달, 한국어를 배운 지 석 달인데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숫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과연 언제쯤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제가 한국어 숫자를 배우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한국어 숫자가 나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날 어학원에 가는 길이 정말 무겁게 느껴졌어요. 또 수업 시간에 숫자 때문에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교실에 들어서니 다른 학생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제의 일 때문인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아침 수업에서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같은 반에 새로 들어온 한국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어를 다시 배우러 온 경우였어요. 특이하게도 한국인인데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은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막스 씨. 저는 이은지예요. 어제 수업에서 숫자 때문에 힘드셨죠? 은지의 말을 듣고 저는 또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 사람마저 제 실수를 알고 있다니. 네, 정말 어려워요. 독일어로는 간단한데 한국어는 너무 복잡해서. 은지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숫자 쓰는 법을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특히 높임말로 숫자를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도 숫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니.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은지는 웃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너무 못해서 답답하실 텐데. 은지는 손을 흔들며 아니에요. 저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제 실력도 늘어나거든요. 점심시간에 은지와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은지는 노트를 꺼내더니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막스 씨, 일단 큰 그림부터 보세요. 한국어 숫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고유의 숫자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들어온 숫자예요. 은지의 설명은 민수의 설명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고유어 숫자는 하나, 둘, 셋이고 한자어 숫자는 1, 2, 3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 거죠.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걸 써요? 제가 물어보자 은지는 웃으면서 그게 바로 핵심이죠. 일단 개수를 셀 때는 고유어를 써요. 사람 1명, 사과 2개, 책 3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개수도 100가지만 고유어를 쓰고 그 이상은 한자어를 써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적어가며 들었어요. 그럼 순서나 번호는 한자어를 쓰는 거죠? 아, 맞아요.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날짜도 한자어를 써요. 1월, 2월, 3월. 은지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은 왜 섞어서 써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시간은 조금 특별해요. 몇 시는 순서의 개념이니까 한자어를 쓰고 몇 분은 시간을 세는 개념이니까 고유어를 써요. 하지만 30분은 특별히 반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은지의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 막막하기만 했던 한국어 숫자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복잡했지만 최소한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은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은지는 웃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이해해요. 언어는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문화와 함께 배워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문화와 함께? 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볼 때 몇 살이에요? 라고 하는 이유도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나이는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고유어를 쓰는 거죠. 은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한국어 숫자를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규칙을 외우려고만 했지 그 뒤에 숨어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정이라는 개념도 숫자와 관련이 있나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은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말할 때 느끼는 정도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숫자에 들어있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 숫자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가 담긴 표현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은지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말하면 조용히 귓속말로 정정해 주었고, 맞게 말하면 엄지손가락을 올려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날은 큰 실수 없이 수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은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은지 씨 덕분에 오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천만에요. 내일도 같이 연습해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물론 한국어 숫자가 하루아침에 쉬워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뜻깊었어요. 은지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어 숫자가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녹아든 문화적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었어요. 은지와 함께 공부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 숫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은지가 실제 상황에서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해서 동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어 숫자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사과 몇 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은지에게 배운 대로 5개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이고 외국 손님이네.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라고 웃으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에서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떡집에서 떡을 사려고 가래떡 1개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1개가 아니라 한 계피 또는 한 덩어리라고 해야 해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에서는 숫자뿐만 아니라 단위어도 정말 세밀하게 구분한다는 걸 말이죠. 은지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어에는 수분류사라는 게 있어요. 물건마다 다른 단위어를 써야 하죠. 종이는 장, 병은 개, 옷은 벌, 신발은 켤레.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제야 한국어의 정교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는 파이어 FL이라고 하면 사과 4개든 오렌지 4개든 상관없는데 한국어는 정말 세밀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은지는 웃으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경험을 했어요.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직원이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2명이요라고 대답했는데 은지가 2분이요라고 정정해 주었어요. 사람을 셀 때는 높임말을 써야 해요라는 설명을 들으니 한국어가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은지가 막스 씨, 오늘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비하면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라고 말해주었는데 저 자신도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숫자를 말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가서 그날의 경험을 일기로 정리하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어 숫자가 복잡한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도 이런 새로운 관점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 선생님께서 오늘은 가족 소개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나이 말하는 연습을 시켰는데 저는 자신 있게 저는 26살이고 형은 31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놀라신 표정으로 막스 씨, 정말 많이 늘었네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숫자 사용도 정확해요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제게 다가와서 막스, 요즘 한국어 정말 늘었다라고 말해주었어요. 특히 리웨이가 너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자연스럽게 쓰는 것 같아라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어 숫자를 어려운 장애물로 보지 않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는 창문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숫자 표현 뒤에 숨어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둘이 함께라고 말할 때의 그 따뜻함, 세 식구가 모여서라고 할 때 그 정겨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로는 비어츠바이 추잔맨이라고 하면 그냥 2명이 같이 있다는 뜻이지만 한국어의 우리 둘이에는 특별한 친밀감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지 씨,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언어에서도 그런 게 느껴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한국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언어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해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거죠. 은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어의 깊이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독일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처음에는 한국어 숫자가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된 걸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막스, 내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달째가 되면서 저는 한국어 숫자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 크게 늘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함께 배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 숫자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적 가치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가 저에게는 단순한 실력 향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학원에서 학기말 발표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각자 한국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어 숫자, 체계와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은지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막스 씨, 정말 좋은 주제네요. 그런데 발표할 자신 있어요? 꽤 복잡한 내용인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은지 씨가 도와주시잖아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숫자 때문에 겪었던 혼란, 좌절감, 그리고 은지의 도움으로 깨달은 한국 문화의 깊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어 숫자, 체계의 역사적 배경, 다른 나라와의 비교, 그리고 실제 사용 예시까지. 마치 작은 연구 논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도 자료 수집을 도와주면서 막스 씨가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는 줄 몰랐어요라고 감탄했어요. 발표 당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더욱이 제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숫자를 주제로 하는 발표였거든요. 만약 발표 중에 숫자를 잘못 말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발표 전날 밤 은지와 함께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막스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막스 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은지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강당에는 어학원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마이크 앞에 서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막스 슈미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어 숫자에서 발견한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청중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먼저 제가 한국에 와서 겪었던 숫자 관련 실수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치킨 2마리라고 말해서 사장님을 당황시켰어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의 웃음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독일어로는 츠바이 휘너라고 하면 끝인데 왜 한국어는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저는 은지의 도움으로 깨달은 한국어 숫자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숫자가 복잡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저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사람을 셀 때 분이라는 높임말을 써요. 두 명이 아니라 두 분이라고 하죠.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한국인의 마음이 언어에 반영된 것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 숫자의 아름다운 면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세 식구가 같은 표현에는 독일어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발표의 클라이맥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숫자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복잡함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숫자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정신이 담긴 보물 같은 존재예요. 발표를 마치자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의상 치는 박수가 아니라 정말 감동받았다는 느낌의 따뜻한 박수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막스 씨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한 분씩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셨고
학생들도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처음에 저를 보고 웃었던 중국인 친구 리웨이도 막스, 정말 대단해. 나도 너처럼 깊이 있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이 선생님의 반응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개별적으로 부르시더니 막스 씨, 처음에 숫자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는 정말 걱정했는데 이렇게 멋진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막스 씨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깊은 의미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언어 학습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간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은지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막스 씨,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 언어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발표 듣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한국어 숫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주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발표 대회 이후 저의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성공적인 발표가 저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이제는 한국어로 대화할 때 숫자가 나와도 전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어의 아름다운 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복도에서 만나면 막스 씨,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인사해 주었고 선생님들도 우리 언어를 그렇게 깊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학원 원장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러주시더니 막스 씨의 발표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어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도 이런 강연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원장님께서 물론이죠.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문화 이야기는 정말 소중한 내용이에요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어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은지가 적극적으로 권해주었어요. 막스 씨,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에요. 막스 씨의 경험담을 들으면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은지의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5달의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설렘, 숫자 때문에 겪었던 좌절, 은지를 만나면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발표를 통해 확인한 자신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였습니다. 강연 당일 다문화센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막스 슈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 숫자를 배우면서 발견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겪었던 실수들을 이야기할 때는 공감하며 웃어주었고, 한국 문화의 깊이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베트남인 학생이 저도 한국어 숫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숫자를 단순한 규칙으로 보지 말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함께 연습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 대답을 들은 학생이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한국어 선생님 한 분은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숫자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문화적 배경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 이유를 알면 기억하기도 쉽고 이해도 빨라져요라고 답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해주었어요. 한 중국인 학생은 막스 씨 덕분에 한국어 공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라고 말해주었고, 한국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국어를 배우라고 추천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한국인 아주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외국인이 우리 언어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어요. 그날 저녁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은지 씨,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강연을 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은지도 정말 기뻐하며 막스 씨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뿌듯해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막스 씨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은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강연 영상을 본 한국어 교육원에서 정식으로 문화 강사로 활동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학생 신분이면서 동시에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어요.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정식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국어의 특징과 학습법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은지도 자료 준비를 도와주면서 막스 씨,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배우러 온 독일인 유학생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사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한국어 숫자였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답답했던 것이 이제는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열쇠가 되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어 숫자 때문에 그렇게 좌절했던 독일인 유학생이 이제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작은 전도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모든 변화를 되돌아보면 정말 꿈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식 강사 활동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부터 고급 과정을 공부하는 학습자들까지 모든 단계의 외국인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은 프랑스에서 온 말이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똑같이 한국어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프랑스어로는 돼 빤무라고 하면 사과 2개인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마리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마리 씨,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독일어로는 츠바이 FL이라고 하면 끝인데 한국어는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 한국 사람들의 세심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져요. 마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특히 제가 처음에 겪었던 실수들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새삼 느꼈어요.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도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 했거든요. 은지도 계속 도움을 주면서 막스 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선생님이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라고 놀라워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일본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수업 듣고 한국어가 정말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배워야 하는 외국어였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어를 사랑하게 된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몇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외국인이 본 한국어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주인공으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망설였지만 은지와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용기를 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숫자 때문에 좌절했던 순간, 은지를 만나 희망을 찾은 순간, 발표 대회에서 성공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촬영 감독님이 막스 씨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막스 씨 덕분에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를 다시 찾았어요 라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독일에 있는 제 친구들도 다큐멘터리를 보고 연락을 해왔어요. 막스, 너 정말 대단하다.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 고향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영상통화로 막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터전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은지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선후배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막스 오빠가 한국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저도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은지를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최근에는 더욱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재를 집필하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어 숫자와 문화적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교재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재 집필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1년 전만 해도 2개와 2개를 구분하지 못해서 좌절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제는 독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받아서 독일 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독일을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독일에서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소개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한국어 숫자였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한국어 실력도 강사로서의 경험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한국어 숫자가 이제는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열쇠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싶어요. 한국어 숫자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고 한국어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 바로 하나, 둘, 셋이라는 작은 숫자들이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